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앞에 승리하는 울산 노총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제 6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승리하는 민주당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이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기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잘 입었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 절실하게. 내 아이가 뭐냐나. 너무 예쁘다. 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욱 힘차게 같이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김한길 대표님과 부인 최명길 여사께서 큰 절로 세배를 올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실감을 했습니다. 근데 두 분 같이 다니시면 대표님께서 약간 이렇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기분 안 좋습니다. 네. 아니요,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반가워해 주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화면에서 많이 뵀으니까 아마 저는 더 친근감이 더 있어서 그러지 않으신가. 같이 다 반가워해 주셨어요. 네네. 이렇게 겸손하시더라고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정말 대한민국의 토스타십니다. 네, 그 맡은 역할의 비중이나 또 그 연기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정치인의 아내로서도 대단히 어깨가 무거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두 역할 중에 어떤 게 더 힘드신지요? 배우 네, 연기자와 정치인의 아내 뭐가 더 힘들까요? 연기자는 저 혼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연습을 또 많이 하고 또 자기 감정 조절을 하고 하면 되는데 정치인의 아내는 일단 상대편이 있고 또 민심이 있고 해서 정치인의 아내가 연기자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작년에 민주당이 서울광장 앞에서 이제 천막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김 대표는 이제 그 생일상을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온 그런 그 사진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좀 짠하다. 또 정치인 아내 최명길이 참 세심하다. 가족의 힘이란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둘째 아드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있어서 어린아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정치가 정말 있어서 되겠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때가 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 아내로서. 그렇죠. 또 사실 아이들은 이렇게 피부를 못 느끼고 있다가 또 아빠의 그런 모습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저 역시 평상시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었었죠. 갈 때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요. 생일을 축하한다고 하는데 그 축하하는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네. 그랬어요. 그때 걱정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건강이 제일 걱정이 돼요. 네. 거의 잠을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잠도 거의 못 자고 아무래도 건강이 제일 신경이 쓰이고 걱정됩니다. 그렇게 네. 우리 결혼하고 이제 20년쯤 돼 가는데 그렇게 오래 외박해 본 적은 처음이고요. 그리고 내 걱정, 특히 건강 걱정 많이 해주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김한길 개인의 건강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있다 네. 하는 것을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의 불법 국가정보기관의 개입이 그동안 어렵사리 우리가 성취한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고 또 며칠 전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판결, 무죄 판결이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법과 상식을 벗어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사법부마저 믿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하게 됐지요. 집권 세력이 권력을 총동원해서 검찰총장 찍어내기부터 검찰 특별수사팀장 찍어내기, 또 검찰 특별수사팀에 젊은 검사들을 좌천 인사해서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켰지 않습니까? 이러한 적극적인 집권 세력의 힘을 총동원한 수사 방해가 어떻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됐습니다. 대선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제 오직 특검밖에 없다. 그것을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줬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제 개인의 건강 이런 것을 챙길 때는 아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큰 박수로 좀 더욱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오늘 그 핵심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만 더 여쭙게요, 최 여사님. 그때 이렇게 정치를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다, 그만두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 법도 해요. 곁에서 보는 입장에서. 그렇죠. 제 뜻과 또 가족을 위해서라면 정치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몇 번 하죠. 근데 어느덧 이 사람이 민심 속에 있다는 걸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떤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 또 김한길 대표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확인하시니까 그때 그 얘기 안 하는 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나요? 이번에 같이 세배에 다니면서 네. 너무 좋으신 말씀들 많이 듣고 또 저는 잘 모르지만 정치인은 뭐 잘 모르고 또 그렇지만 그 뭔가 이렇게 뭉클함이 전달되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도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하면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별로 그렇게 그만두라고 얘기가 또 선뜻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부산에서도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 이제 사실 부산은 어떻게 보면 과거 민주화 운동의 선봉했었던 도시고 또 민주주의 가치를 어느 것보다도 중시하는 그런 고장으로 저는 이제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민주당에 대한 사랑이 덜 깊은지 아니면 민주당이 부산에 대한 사랑이 덜 깊은지 어떻게 해야 부산과 민주당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몇 군데 언론하고 인터뷰했습니다만 한 군데서 받은 질문이 우리 부산시당과 조경태 우리 최고위원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지금 맨 앞에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6사 지방선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잘 협력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 쟁취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을 비롯해서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너무나 여러 번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기기 시작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기 시작해야 2016년 총선에서도 이길 수 있고 2017년 대선에서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우리가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 6.4 지방선거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 사회자께서 부산의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네네. 부산의 지방 권력 일당 독주가 너무나 오래됐잖아요. 지난 반세기 동안, 4반세기 동안 부산 지방 권력을 한 정당이 독점해 왔거든요. 그래서 부산이 잘 됐습니까? 저는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은 부산 시민들로부터 이제는 부산에 일당 독주하는 지방 권력 독점해 온 세력에 대해서 그 불만이 임계점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지방 권력을 교체해냄으로써 새로운 부산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산 권력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대선 때의 득표율이나 그 전에 그 지방선거 때 득표율을 보면은 어쨌든 민주당이 그래도 계속 표를 확장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께서 출마하셨을 때 29%쯤 얻었었지요. 부산에서. 김정길 전 장관이 시장으로 지난번에 나서셨을 때 44%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40%의 득표를 했단 말이죠. 네. 이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커지고 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제대로 민주당의 의지를 부산 시민들께 보여드린다면 그야말로 부산에서 새로운 민주당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확신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때 참 좋은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약속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큰 뭐 중앙 공약이라고 할까요? 나라 공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지킨 게 많지 않지만 각 지역별 공약도 지키지 않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의 경우도 많죠. 지키지 않은 게 많다 그러면 그건 말씀 잘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예. 지킨 공약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중앙 공약이든 지방 공약이든 마찬가지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또박또박 말씀했어요.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어떻게 그 말을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이라고 해서 어린아이 보육 문제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교 반값 등록금, 신혼부부 행복주택, 군 복무기간 단축, 그렇게 쭉 열거해서 마지막에 65세 이상 노인분들 모두에게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공약했던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공약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거짓 공약을 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을 돌면서 지방 공약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약들 대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최악의 정치를 규정한 정치를 본인 위주로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부산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선박금융공사 설치하겠다. 해수부 부산에 유치하겠다. 또 경남권 신공항 가덕도에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부산 시민, 경남 도민에게 약속한 공약 어느 것 하나 지키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지키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20만 원씩 다 꼬박꼬박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남북권, 경남권 신공항 반드시 제대로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선박금융공사 반드시 부산에 유치해야 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께 당대표로서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시기 전에 이제 포항에 들러서 그 해병대 네. 장병들 격려하고 훈련하는 그 병사들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것 보면서 좀 뭐랄까 가슴이 좀 뭉클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설 연휴에 이제 그 세배 투어를 하면서요, 여성 핵심 당원들하고 한번 밤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몇 분이 일어나서 얘기하다 막 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다른 또 우리 당원들도 눈물을 흘리고 우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얘기 듣다 또 우는 거예요. 같이 간 우리 당직자들도 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종북몰이 왜 너는 빨갱이 당하냐 이런 말 듣고 친정아버지인가요? 종조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한 분 여성 핵심 당원은 자기 가문의 어른으로부터 완전히 제껴졌다는 거예요. 네, 현직 시의원인데 앞으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너는 빨갱이당에 가서 좋다고 일하고 있느냐. 근데 그 말을 듣던 또 다른 당원들이 같은 얘기를 하면서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보통 깊은 상처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공격당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역대 군사 독재 정권들이요, 북에 대해서 말로는 큰 소리 쳤지만 북이 군사적으로 도발했을 때 제대로 한번 본때 있게 응징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북한군이 도끼로 미군 2명을 찍어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도 큰 소리만 쳤지 총 한 방 제대로 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해낸 게 뭐냐? 그 사건이 난 현장에 있던 밀나무를 빈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국민들에게는 촛불이 겨누면서 북의 도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대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6.25 이후에 최대 남북 정규군 간의 전투가 언제 있었느냐? 1999년에 북한 해군 함정이 NLL을 침범했을 때 우리 해군이 한포 사격으로 아주 초전에 박살낸 전투가 있었어요. 그것을 요즘에 우리가 제1연평 해전이라고 부르는데 북한 정규군 해군이 격침돼서 바다에 가라앉아 있고요. 지금도 가라앉아 있어요. 2개 함정이 반파돼 갖고 도망갔는데 북한 정규군 해군 110명쯤의 사상자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권 때인가? 바로 남북 화해 협력을 얘기했던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이 6.25 이후에 최초로 남북의 정규군 간에 정식으로 벌인 전투였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우리 정규군이 북한의 정규군을 확실하게 응징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 민주정부가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가 남북 화해 협력을 말한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해협 정책의 제1원칙이 뭐냐?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협 정책의 제1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북이 실제로 무력으로 도발했을 때 확실하게 응징했던 정권도 민주 정부였다는 것이죠.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군사정권, 국민에게 총들이 되고 국민에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저질렀던 그 정권들, 북이 도발했을 때 제대로 한번 응징 한번 못했던 정권이 어떻게 우리에게 종북이다, 친북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핵심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혹시나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공격을 당하면 아주 자신있게 이 얘기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것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이 무력으로 도발하면 확실하게 응징한다는 걸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국민에게 막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어요. 왜? 북한을 자극해서 긴장관계가 심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고,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내가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습게 보고 무력으로 도발할 때는 가차없이 응징한다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보여줬거든요. 그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던 햇볕 정책의 기본이고 그 정책을 우리가 계속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면 누구도 감히 우리에게 종북 세력이라니 빨갱이 집단이라더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시간이 다 됐다고 밖에 사인이 오는데요. 한마디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세배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거기에 민주당이 할 큰 일이 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되게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대표연설 하면서 민주당은 효도하는 정당,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제가 김대중 대통령 말씀드렸는데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으로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있었을 때 가끔 제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부모를 모시는 효도는 자식들에게만 책임지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 이제는 우리 사회 어르신들 모시는 책임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지요. 그때 저는 사실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자식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 이제는 효도를 정부가 책임지는 시대가 왔구나.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한 셈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복지 얘기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까지 올려놓으시는데 가장 많이 땀 흘리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어르신들 우리가 잘 모셔야 한다. 그분들은 우리로부터 대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부에 노인복지처를 만들어서 노인들의 건강이나 일자리, 여가 선용을 위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그 부처가 전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어른들을 잘 모시는 일에는 다른 누구도 뒤따라올 수 없을 만큼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동지들도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